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기온이 좀 이제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저는 어제 여수에 강연하러 갔다가요. 사실 8시 30분 차 타고 올라올 계획이었는데 강연을 하다 보니까는 강연이 좀 길어졌어요. 하도 청중들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좀 예상보다 좀 길어졌어요. 길어지다 보니까는 막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집에 오니까는 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정도 좀 이제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고요. 덕분에요. 지금 에, 약간 지금 졸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최백은 TV 라이브를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요. 제 그 뭐 패친들 중에도 이 최백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께서 남기신 말들 혹은 댓글에서 남기신 말들 보게 되면은 제가 참 보람을 좀 느꼈던 게 덕분에 교수님 강의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좀 주체적인 주체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즉 뭐냐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최백은 TV를 개설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지만이 그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은 소위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특권층들이 국민을 알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속한 표현으로 간다면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개돼지처럼 알고 자기들이 또 여론도 조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그래서 깨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깨어 있는 시민들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사실 그게 사실 제가 이 최백은 TV를 개설하게 된 하나의 이유입니다. 국민들과 조금 더 경제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물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판단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좀 이제 팩트 체크를 중심으로 좀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제목에 보시게 되면은 전경련이라는 이제 우리가 경제인 단체, 전국 경제인 연합회죠. 최순실 사태에 개입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역사 속에서 좀 퇴장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하나의 경제 재벌들 중심의 어쨌든 간에 경제 단체죠. 여기 이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경련의 싱크탱크죠. 싱크탱크입니다. 전경련의 싱크탱크인데, 저는 사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올 때 보면은요, 과거 이제 제가 뉴스공장이라든가 다스베이다에 출연하기 전, 그러니까 일반 공중파 방송에 나갔을 때도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보고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준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다루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 정경련 연구 보고서에서 갈 때도 제발 그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좀 다루지 말라고. 그거는 연구 보고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좀 저질 보고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발간한 보고서들은요, 꼭 언론들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도를 해줘요.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그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죠.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10월 13일 날에 10월 13일이면 며칠 안 된 거죠. 며칠 안 됐죠. 이번 주였었죠.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보고서라고 연구 보고서라고 좀 칭하기는 좀 저도 이제 참 부끄러운 정도의 저건데 급증하는 국가 채무가 대외 신인도에 악 영향을 우려한다 하고 이런 게 딱 나오니까요. 바로 조선일보 같은 데서 그 다음 날 10월 14일자지요. 그걸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해줍니다.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데 제가 이게 이제 그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비뚤어진 심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재벌을 대변한다 하더라도 연구 보고서는요. 객관성을 갖춰야지만이 우리가 그 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능을요. 우리가 언론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잠깐만 신뢰를 잃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들 아니면 말고식에 그냥 막 보도를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잃게 되죠. 언론이 신뢰를 잃게 되면요, 그건 더 이상 언론이 아니죠. 언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연구원도 뭐냐면 아무리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점이 기업 혹은 재벌 기관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연구 결과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심해요. 재벌들의 이익을 딱 전제로 하고 거기다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는 더 이상 들여다보지 마세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인용을 하더라도 거들떠 보지 마세요. 자, 어떤 이제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뭐 신용 등급이 앞으로 이제 2단계나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갈성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공갈성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 연구 기관의 이번에 이제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만은 전 세계 41개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2008년부터 18년간 그러니까 10년간의 국가 채무 비율이 변할 때 그게 국가 신용 등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걸 이제 살펴본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1%포인트 늘면은 국가 신용 등급이 0.03단계 감소한다. 국가 그러니까 신인도가 이제 그러니까 저하된다 이거예요. 네? 이게 이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국가 채무 늘지 않도록. 국가 채무 늘지 않도록. 이걸 연구하신 분이요. 이걸 연구하신 조아무개시라는 이 분이 맨날 국민의힘당에서 무슨 뭐 하여간 토론회 같은 거 하면은 단골로 가서 발표하시는 분이에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연구 일단 딱 보게 되면요. 지난번 지역화폐와 관련된 우리가 조세현에서 나온 그것을 상당히 그러니까 떠올리게 만듭니다. 당시에 조세현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면 분석 기간이 2018년까지 딱 끝냈죠. 지난해 거는 딱 그러니까는 빼고요. 그렇죠? 지난해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성이 훼손되고 의도적인 어쨌든 간에 연구물이다라는 이제 공격을 받고 실질적으로도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리한 논리를 전개한 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왜 2008년부터냐 이거예요. 왜 2008년부터냐 이거예요. 2008년이라는 건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해였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요. 제가 일전에 금융위기하고 국가 채무 비율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한국부터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 일본,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조차도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해서 금융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8년부터요. 2008년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국가 채무 비중들이 다들 증가하는 이럴 때잖아요. 선진국가들에서요. 그렇죠? 예, 국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요. 그렇죠? 왜 2008년부터냐? 이게 벌써 이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건데요. 제가 그때 그랬었죠. 원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였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우리가 대외 신인도라는 것은요. 대외 신인도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던 주식에 투자하던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장 우리가 첫 번째 고려합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가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나라가 장기적으로 볼 때도 예? 상환할 능력을 그러니까는 상환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가 운용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외환보유고 같은 게 결정되는 것이고 외환보유고의 축적은 결국 경상수지 흑자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기축통화국도 그랬었다고 제가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국가 대외 신인도를 뭐냐면은 지금 국가 채무비를 딱 갖다 이제 연결시키려고 아주 무리하게 이제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가 우리가 뭐 그러니까는 상당히 장기간 자료가 있어요. 장기간 자료가 있는데 왜 2008년도부터냐 이거예요. 자, 한국의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한국이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해가 1997년 말이었습니다. 연말이었었죠. 그때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몇 퍼센트요? 10.2%였습니다. 10%였었어요. 근데도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그렇죠? 왜 그랬었다고 그랬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국인이 투자한 돈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그걸 메꿀 달러가 없다 보니까 터진 게 외환위기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돈들을 빼나갈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달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가 이게 이제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일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가 터졌었어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요. 외환위기 전에 외환위기 바로 직전이 95년도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A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이제 S&P 기준이에요. AA 마이너스면은 이게 우에서부터 네 번째 등급입니다. 네 번째 등급이요. 그런데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BBB 마이너스로 6등급이나 그러니까 하락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냐? 1.3%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어요. 1.3%포인트 증가했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이나 떨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봐보세요. 이제 외환위기 이제 지나고 나서 2005년까지 국가 부채가 거의 한 17%포인트가 증가합니다. 쫙 증가하잖아.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해 왔잖아. 그렇죠? 17%나 포인트나 증가했는데 신용등급은 오히려 4단계가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면 신용등급 떨어진다며요. 오히려 상승했잖아요. 예? BBB-A 등급으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쭉 해가지고 2016년까지요. 2016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등급인 AA 등급이요. AA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세 번째로요. 높은 등급에 굉장히 신용도가 좋은 거죠. 근데 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14%포인트나 또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97년 이후에 계속해서 국가 부채는 증가해 왔어요. 근데 신용등급은 계속 개선됐어요. 개선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요.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러니까는 증가하면은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니요. 거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국가 부채는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신용 등급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잖아요. 계속요. 개선되어 왔잖아요. 지난 한 그러니까 20년 넘게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나라가 자, 여기 95년부터 97년 이 사이에 지금 이게 뭐냐면 경상수지입니다. 밑으로 돼 있는 건 이게 적자라는 얘기죠. 위에 파란색 막대기는 흑자라는 얘기고요.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20년 넘게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GDP 대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즉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지금 4,20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니까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투자한 거 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국가 부채 비율, 이 막대기 그래프는 뭐냐면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요. 국가 부채 비율인데 신용 등급은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신용 등급이 외환위기 이후에 한 7등급 정도 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근데 무슨 국가 부채 채무 비율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면 대외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냐고요. 예? 왜 이렇게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신용 등급이 증가했느냐? 경상수지 흑자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저자들이 특히 이제 어떤 나라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끄집어내냐면요. 유럽의 유로존 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이제 끄집어놔가지고 거기 여러분 저기 한국경제연구원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보고서가 거기 올라가져 있어요. 네? 그림 섞어요. 내용 섞어요. 스페인을 또 이제 들었어요. 스페인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봤듯이 남유럽 국가들 중에서 소위 그 금융위기를 겪었던, 은행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국가 채무비율이 쭉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감소하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국가 채무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등급이 이 스페인 같은 경우도 채무비율이 7.5% 증가할 때 신용등급이 3등급 하락했었는데요. 근데 채무비율이 44.8%포인트 증가할 때는 신용등급은 4등급분이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런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수지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13년 이후에 13년에 그러니까 스페인 신용등급이 BBB 마이너스로 최저를 찍고 나서요. 그러니까 거의 투기 등급이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크본드라고 하는 거죠. BBB 마이너스에서 18년에 그러니까 A 마이너스까지 신용등급이 4등급 상승했어요. 상승. 예? 상승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상승을 하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국가 채무 비율이 금융위기 겪으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했죠? 2008년부터 한 2014년까지 크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크게 이제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신용등급은 BBB-에서 A-로 신용등급이 상승을 했다고요. 왜 상승을 했느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2013년도부터 스페인도 경상수지 흑자로 바뀌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로요. 즉 금융위기 이전에 왜 이렇게 국가 채무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채무비율이 증가했느냐? 경상수지 적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롯됐다 그랬잖아요.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고 은행위기가 터지고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까 정부의 그러니까는 국가 채무비율이 급증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결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국가 채무비율을 증가시키고 즉 방어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는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예? 신용등급이.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인 거죠.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95년, 97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터지면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는데 왜 그랬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사고 친 거죠. 경상수지 적자가요. 그렇죠? 즉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제가 그러니까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는 돈을 다 철수하는 거예요.
예?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페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이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을 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러니까 띄워가지고 했는데, 얘네도 봐보세요. 자, 쭉 이렇게 금융위기 전까지 국가 채무비율이 감소했었어요. 감소했었는데,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비율이 급증을 하잖아요.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상수지가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게 경상수지 적자지요. 적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 국가 채무비율이 급증했단 말이에요. 은행위기가 터지면서요. 그런데 채무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채무비율이 그러니까 채무비율은 12.2% 아니 여기 12.2% 포인트 상승했는데 신용등급은 변화가 없었어요. 여기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요. 2008년까지는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채무비율하고 신용등급이 관계가 있다는 게요. 예?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좀 진정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국가 채무비율이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감소하는데 신용등급은 크게 개선이 안 되어져요. 예? 크게 개선이 안 되어진다고요. 왜? 이 경상수지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랬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을 예를 들어요. 독일을요. 독일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적은 나라잖아. 유럽 국가 중에서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95년도부터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28%포인트 증가했었습니다. 독일이요. 쫙 증가하잖아요. 예? 이때 독일은 유로화를 도입하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싱맨 오브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병자국가 취급받았었죠. 독일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동독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면서 독일 경제가 굉장히 수렁에 빠져 있었었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요. 그러다가 유로화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 경제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비율이 28%포인트나 증가했는데 신용등급은 변화가 없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니까 마찬가지로 쭉 증가하잖아요. 국가 채무비율이요. 증가했다는데 신용등급은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 채무비율이 쭉 감소를 해요. 금융위기 이제 그러니까 진정이 되면서요. 근데도 뭡니까? 신용등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예? 신용등급은 그러니까 오를 때나 내려갈 때나 저기 신용등급은 계속 AAA에서 AAA 계속 AAA예요. 독일은 95년부터 현재까지 다 AAA예요. 그 사이에 국가 채무비율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랬는데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독일 같은 경우도 한때는 뭐냐면은 국가 채무비율이 82%가 넘었었어요. GDP 대비요. 근데도 신용등급 안 떨어졌잖아요. 예? 왜 그러냐? 독일은요, 유로화를 사용한 이후부터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 국가예요.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 국가입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예? 유럽 주변 국가들한테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 흑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독일에 투자한 돈들이 뜯길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신용도가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대외신용도가요. 자, 이탈리아를 또 이제 그러니까 또 해요. 그게 이제 남유럽 위기 겪었던 나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급증하죠. 왜 그러냐?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했던 거예요. 딱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노란 막대 그래프들이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요. 그래서 금융위기에 국가 채무가 쫙 증가하잖아요.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정점을 찍고 그때 이제 신용등급이 뭐냐면 BBB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최저등급까지 내려갔었어요. 스페인처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개선되지요. 신용등급이 조금 개선됐죠. 근데 채무비율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때보다 채무비율이 더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오히려 1등급 상승했다고요. 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띄었던 나라들이 이 앞부분에 왜 2008년 이후에 국가 채무비율이 증가했는가를 숨기기 위해서 2008년부터 기간을 설정해서 한 거예요.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앞에 자료가 없으면 몰라요. 자료가 다 있는데. 예? 자료가 다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정부가 재정 쓰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소위 이데올로기적인 그걸 딱 전제로 해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오래된 이게 나쁜 아주 행태예요. 예? 끼워 맞추기 식이죠. 먼저 결론은 딱 지어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는 식으로 연구해요. 이거는 연구원이 할 일이 아니죠. 연구자가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요. 예? 아니, 연구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국내 경제학자들이요. 이거 금세 이게 들통이 안 나겠어요? 근데 저는 무슨 깡으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가 키워준다고, 뒷받침해준다고 이게 한다면은 참 무식한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리스를 한번 봐보세요. 가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적자가 심했다고 하는 나라들이요. 그리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전까지는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거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쫙 급증했었어요. 예? 그래서 CCC까지 완전히 정크본드로 이렇게 전락했었죠. 그러다가 근데 2012년에 정크본드로 전락한 CCC로 전락한 이후에 2018년까지 22%포인트나 국가 채무비율이 증가했어요. 근데 신용등급은 뭐냐면 5등급이나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더 하락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만 보더라도 여기 2012년에 CCC면요. 거의 쓰레기 채권입니다. 예? 쓰레기 채권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8년에 BB-로 그래도 신용등급이 5등급이나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 비율은 22%포인트나 증가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 이후에 이제 급증했었던 국가 채무 금융위기 터지면서 국가 채무율이 증가했던 요 기간 데이터를 쓰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은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 외환위기처럼 신용등급이 떨어졌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국가 채무비율도 같이 증가했던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을 선택을 한 거죠. 이건 연구자들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예? 연구자들이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물들은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아예 제가 다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데 그리스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거되는 이유가요. 경상수지 만성적인 적자 국가예요. 이 나라는요. 특히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던 때가 이게 금융이 터졌을 때였었어요. 금융이 터졌을 때요. 그렇죠? 자, 예, 제 책을 잠깐 여러분들 잠깐 이제 한 주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공갈 치는 거죠. 공갈이요. 그렇죠?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해외에서 그러니까 자금 조달할 때도 비용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금이 갑자기 철수할 수도 있고, 예? 외환위기 때처럼. 그럼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쓰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정부가 돈을 안 쓰게 되면요. 경제 곤두박질 칩니다. 경제 곤두박질 쳐요. 예? 그렇죠? 우린 지금 최소한 쓰면서도 지금 제일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 경제는요. 그렇죠? 이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듯이, 예?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그러듯이 이 한국경제연구원도 분석을 이렇게 기관을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이거는 연구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벌들한테 그러니까는 월급 받아 먹고 산다 하더라도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국경제연구를 누가 믿겠어요? 예? 누가 믿겠냐고. 계속 조선일보 같은 데서 그러니까 기사화해주고 하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경제 모르는 국민들은 이건 이제 조선일보 나온 기사를 가지고 막 퍼날르죠. 가짜뉴스를 퍼날르는 거죠. 그렇죠? 그 퍼날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항상 그렇잖아요. 한국 이 재정 파탄 나고 곧 망할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하고 앉았잖아요.